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하지?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부터 본 질문이다. 마치 시험지를 채점할 때 맨 마지막 문제만 보고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했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뉴스에도 나오고 통계에도 찍힌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질문을 거의 자동으로 던진다. 그래도 노력하면 되잖아. 문제는 노력은 늘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생활비는 가끔씩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난다는 점이다. 집값은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월세는 매년 소폭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얼굴을 바꾼다. 반면 월급은 아주 성실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한 계단씩 오른다. 이때 사회는 말한다. 결혼은 선택이잖아. 맞다. 선택이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말에는 항상 숨은 전제가 있다.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가정이다. 문제는 요즘의 선택은 선택이라기보다 가능한지 테스트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 무너진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그리고 아주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 것이다. 이원 상담실의 공기는 늘 비슷하다. 크게 싸우는 사람도 없고 울부짖는 장면도 드물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앉아 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어느 순간 1%가 되었는데 아무 알림도 울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대부분의 부부가 거의 같은 억양으로 말한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분노해서도 아니다. 그냥 진심으로 몰랐다는 표정이다. 밖에서 보면 이 결혼은 딱히 문제 없어 보였다. 맞벌이였고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나름대로 외식도 했다. SNS에 올릴 사진도 있었고 명절에 부모님께 보여줄 근황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계산기를 꺼낸다. 이 순간이 대부분의 결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아주 조용한 출발점이다. 계산기는 원래 숫자만 보여주는 도구다. 하지만 결혼 안에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물건이 된다. 월급, 고정지출, 전세대출 이자,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 가능성,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 옆에 붙은 물음표 하나. 계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점이 가장 잔인하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질문은 대부분 답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말로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결혼은 각오의 문제 아니야? 힘들어도 버텨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들은 모두 익숙하고 모두 사회적으로 승인된 문장이다. 문제는 이 문장들이 숫자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는 점이다. 이제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자. 이 결혼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처음 집을 알아볼 때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신혼이니까 넓을 필요 없고 회사랑 가까우면 되고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시점에서는 정말 괜찮았다. 월급 대비 전세 비율도 당시 기준으로는 무리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다 비슷해 보였다. 부모님도 말한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축복처럼 쓰인다. 그 다음 선택도 매우 합리적이었다. 맞벌이니까 각자 생활비 분담, 각자 용돈 관리, 서로 독립적인 어른처럼 행동하기. 이 또한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 모든 선택이 한 가지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이 전제는 아무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모든 결혼 계약서의 첫 줄에 보이지 않는 첫 줄에 적혀 있다. 연봉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경력은 쌓이고 언젠가는 숨이 덜 막히는 순간이 올 거라는 기대.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불편함을 미래의 안정과 바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미래는 오는데 생각했던 미래가 아니다. 연봉은 오른다. 하지만 체감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집값이 한 번 더 뛰었고 월세 기준선이 올라갔고 보험료가 조정되었고 부모님의 나이가 함께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걸까? 조금 더 아껴 써야 하나? 결혼을 너무 일찍 했나? 이 질문들은 모두 성실하다. 그리고 모두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작동하던 속도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비용은 늘 먼저 도착한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속도 버튼이 몰래 눌린 것처럼. 밖에서는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에선 점점 숨이 찬다.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은 그래서 늘 조용하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계산 하나, 작은 침묵 하나,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말 하나가 겹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말한다. 이 상태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이 말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다. 포기했다는 말도 아니다. 그냥 계산기가 보여준 화면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개인에게서 떼어내야 한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같이 멈춰 서 있다는 신호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자. 한 사람의 결혼이 흔들릴 때 사회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 집만 유난히 힘든 거야. 요즘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 그래도 잘 사는 부부는 많잖아. 이 말들은 모두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편리한 문장들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 결혼은 전혀 혼자가 아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연봉,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순간에 아주 비슷하게 멈춰 서 있다. 어떤 사람은 신혼 2년 차에, 어떤 사람은 아이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전세 갱신 계약서 앞에서. 장면은 다르다. 표정도 다르다. 하지만 계산기 화면은 거의 같다. 통계를 보면 이 패턴은 더 분명해진다. 한국에서 30대 초반 직장인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다. 명목 연봉은 오른다. 숫자만 보면 그래도 성장했네 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빼고 나면 체감은 다르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이동한 느낌이다. 같은 층이다. 풍경만 조금 바뀌었을 뿐. 반면 결혼과 함께 따라오는 비용들은 속도를 맞춰줄 생각이 없다. 전세 가격은 연봉 인상률을 기다려주지 않고 월세는 신혼이니까 이해하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속도 차이는 더 벌어진다. 출산은 선택일 수 있지만 출산 이후의 비용은 선택이 아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키워. 이 문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숨기고 있는 문장 중 하나다. 다들이라는 말 안에는 누군가의 부모 지원, 누군가의 자가주택, 누군가의 무이자 도움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는 늘 불리한 쪽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게으르지 않다. 야근을 피하지 않았고, 이직도 고민했고, 자기계발 강의도 한두 번쯤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시스템을 믿는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평균은 가겠지. 문제는 평균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뒤로 밀려난다는 점이다. 30대의 삶은 이상하게도 늘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버티는 시기,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시기,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한 시기. 그런데 이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선택을 다시 계산한다. 결혼을 유지하는 선택, 아이를 미루는 선택, 아예 계획을 접는 선택. 겉으로 보면 이건 가치관의 문제처럼 보인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해.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건 가치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에 가깝다. 이 계산은 냉정하지만 합리적이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미룬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유지하지만 아이를 포기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출발선에 서지 않는다. 이 선택들은 각각 달라 보이지만 모두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게임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이제 이 현상을 개인의 태도 문제로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멈춰서 있다. 이건 요즘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아주 교묘하다. 당장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다. 조금씩 아주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다음 단계로 가지 않기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시선을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옮길 시간이다. 사람은 원래 위험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회는 위험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 아주 많은 장치를 만들어 왔다. 문제는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자. 겉으로 보면 아주 따뜻하다. 가족, 안정, 책임, 그리고 함께라서 버틴다는 이야기. 하지만 구조를 열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온다. 먼저 위험의 구조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제도지만 위험은 개인이 감당한다. 집값이 오르면 축하를 받는다. 그래도 잘 선택했네.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 이자가 오르면 그건 개인의 판단 미스로 처리된다. 시장은 중립이고 결과는 개인 책임이다. 이 구조는 묘하게 익숙하다. 회사에서 성과는 팀 덕분이고 실수는 개인 탓일 때와 비슷하다. 다음은 책임의 구조다. 결혼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는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잘 키워야 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감정노동도 적당히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은 있다. 하지만 항상 조건부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소득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마치 보물찾기 게임 같다. 보물은 분명히 있는데 지도는 스스로 그려야 한다. 이제 보상 구조를 보자. 결혼이 잘 되면 사회는 박수를 친다. 역시 가정을 꾸리니까 안정되네. 어른이 됐네. 하지만 이 박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신용 점수가 갑자기 오르지도 않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는다. 보상은 대부분 상징적이다. 반면 실패의 비용은 아주 현실적이다. 이혼, 경력 단절, 주거 불안, 정신적 소진. 이 비용은 할부도 안 된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눈치를 챈다. 이 게임에서 위험은 개인이 들고 책임도 개인이 지고 보상은 사회가 가져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 리스크면 들어갈 만한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니다.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사회는 이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도덕의 언어가 등장한다. 그래도 결혼은 책임이지. 각오가 필요해. 각오는 중요하다. 하지만 각오는 위험을 없애주지 않는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 마음가짐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아주 조용하다는 점이다. 폭풍은 없다. 사고도 없다. 그냥 조금씩 체력이 깎인다. 그래서 무너진 뒤에야 사람들은 말한다. 버티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맞았을지도 몰라. 이제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개인이 혼자 계산해야 하는 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게임판에 올라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개인의 용기가 줄어서가 아니다. 판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어떤 선택들이 남게 될지 생각해 볼 차례다. 요즘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간다. 선언하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는다. 그냥 일정을 미룬다. 계획을 접는다. 나중에라는 폴더에 넣어둔다. 이 나중에라는 폴더는 아주 신기하다. 열어보면 대부분 비어 있다. 사람들은 결혼을 거부하지 않는다. 위험을 거부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장면을 봤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빠듯한 생활. 맞벌이인데도 계산기 앞에서 침묵하는 얼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여력이 사라진 순간들. 이 장면들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 대신 주변에서, 단톡방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걔네도 결국 힘들어졌대. 버티다 정리했대. 이 말들에는 놀라움이 없다. 마치 오늘도 비 온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낸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다. 그럼 나는 들어가도 될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용감해지지 않는다. 대신 계산적이 된다. 이 계산은 차갑지만 정확하다. 내 월급 상승 속도, 집값의 이동 방향, 부모님의 나이,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내 체력. 이 모든 걸 놓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판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때 사회는 다시 말한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래야 정상이지.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은 요즘 너무 비싸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한다. 결혼은 미루되 혼자 사는 삶을 정교하게 설계한다. 주거는 작게, 소비는 명확하게, 관계는 가볍게. 이 선택은 패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사회는 조금 당황한다. 사람들이 도망치지는 않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 항의도 없고 요구도 없다. 그냥 참여율이 낮아진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보통 소리가 클 때 반응하기 때문이다. 조용한 이탈은 통계로만 남는다. 출생률 그래프, 혼인율 곡선, 평균 가구 규모. 이 숫자들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계산 결과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결혼은 누가 하게 될까?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실패해도 회복 가능한 사람들, 부모의 지원이 있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결혼이 사라지는 사회가 아니라 결혼이 선별되는 사회다. 그리고 그 선별 기준은 사랑이 아니다. 여력이다. 여기까지 오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래도 선택은 개인의 몫이잖아. 맞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다면 그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남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 순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무너짐이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것인가? 몇 번의 계산기 앞 침묵이, 몇 번의 조용한 이탈이 더 쌓여야 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보게 될까?